안녕하세요. 14년째 한국의 괴물을 찾아다니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제가 왜 역사 읽어드립니다에 나왔느냐? 우리나라 역사 속에 희한하고 신기한 괴물들이 있었다. 좀비 같은 것이 있었다. 한반도에 인어가 있었다. 반인반수, 불귀신. 이거 진짜 조선시대에 전국 각지에서 발견된 UFO.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그런 경계마저 초월하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있었다. 그런 놀라운 기록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역사 속 기이한 괴물들과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문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역사 읽어드립니다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사 속 미스터리 읽어드립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세종대왕이 좀비가 될 뻔했다라고 한다면 믿어지십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세종대왕의 시신을 되살리려던 시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남아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연 성공했을까요? 그 외에 무덤에서 튀어나와서 검게 썩은 손을 쑥 내밀면서 나 여기 있어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조선판 좀비 이야기. 지금부터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K좀비에 대해 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좀비가 될 뻔했다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시신이 된 죽은 사람을 다시 되살리는 거, 리빙 데드, 이런 게 좀비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의 시신을 되살려 보겠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세종의 아들이자 조선의 5번째 임금님이었던 문종 앞에 어떤 그런 신묘한 그런 술법을 쓸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신의 그 술법을 이용하면 시신을 되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보통 이런 이야기들 보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돌아가냐면, 시신을 되살리기 위한 이상한 술법들을 막 쓰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면 보통 이럴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런 술수를 행하는 모습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진짜 어떤 저승과 자신이 연결되어가지고 세상을 떠난 영혼을 불러와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제 곧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연출을 충분히 한 다음에 결정적으로 안 될 때,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을 불러오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너무 잘 지내고 계셔가지고 이런 거 다 잊고 너무 편안하게 계신다. 가족들이나 이 술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팍팍 찔릴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승으로 불러도 안 올라고 하시는데 진짜로 이거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떠난 사람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그럴 거면 굳이 이승에 안 불러도 되겠구나, 그냥 보내드립시다, 이렇게 하면서 대충 이렇게 분위기가 정리되면 이 전체적인 이 술법이 실패를 해도 크게 이제 안 혼나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당시 좀 퍼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감히 문종 임금에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시도해 보려고 왔던 사람이 조선시대의 세종 사후에 있었던 것을 보면 어쩌면 진짜 어떤 신비한 뭔가를 보여주기도 했었던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감히 임금님 앞에서 나타나가지고 세종 임금님 되살려 보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문종 임금이 세종대왕의 이제 아들이면서 굉장히 학식이 풍부하고, 우리 세종대왕 하면 생각나는 그 여러 가지 과학기술상의 업적들, 이런 것에도 문종 임금이 굉장히 밝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덥석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진짜 한번 실험해보자. 다른 시신을 구해와가지고 한번 실험해보라라고 합니다. 근데 실험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서거정이 당시에 돌던 이야기들을 기록해놓은 필원잡기라는 기록에 보면, 세종의 초상 때에 어떤 요망한 사람이 와서 사람을 되살릴 수 있는 술책을 아뢰므로 다른 시체에 시험하였으나 효험이 없었으니 이치에 없는 거짓말이므로 문종도 죄를 주지는 아니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 세종 임금이 너무 그리워서 혹시나 해서 한번 해본 자신의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을 뿐이다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크게 벌하지는 않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시신도 부활시키려고 했던 것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시신을 되살릴 수 있다라고 상당히 많이 믿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좀비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좀 더 좀비 느낌이 물씬 나는 우리나라의 좀비, 그 실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차의라는 제목으로 불리고 있는 조선판 좀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차의라는 말은 무슨 좀비란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나 여기 있어라고 하는 Here I am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한자로 쓰면 제차의가 되는 거거든요. 고려 시대에 정승을 지냈던 한종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느냐. 젊었을 때는 장난을 치고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무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은 시신, 장례식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너무 과도하게 여러 가지 그런 주술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들을 놀래켜주고 놀려주고 그런 장난을 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용제총화라는 조선 전기의 이야기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의 정승 한종유는 어렸을 때 방탕불기하여 수십 명과 무리를 짜고 언제나 무당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데에 가서 음식을 빼앗아 취하도록 포식하고는 손뼉을 치며 양화 노래를 부르니 그때 사람들이 양화도라고 불렀다. 양화라는 건 버드나무 꽃이라는 뜻입니다. 도라는 것은 무슨 무리, 버드나무 꽃 일당 이런 뜻이에요. 무속인들이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음식 먹고 이러면 저 사람 뭐야? 쫓아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수법을 썼느냐. 이 사람은 그때 갑자기 장막 사이로 자기 손을 훅 내밀면서 나 여기 있다! 양손에 칠을 해요. 시꺼멓게 칠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남의 집 빈소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막 의식을 하면서 이제 내가 홀령을 부른다. 세상을 떠난 저승에 간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와가지고 곡을 하면서 이미여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런 식의 대사를 하면 그때 갑자기 장막 사이로 그 검게 칠한 자기 손을 훅 내밀면서 검게 칠했다는 걸 이제 약간 썩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아,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혼비백산 할 거 아닙니까?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버드나무꽃 아름다워 이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제사 음식하고 술하고 이런 거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는 그런 걸로 유명했다라는 것이죠.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무속하고 융합된 이런 풍속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것이 좀 과해가지고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자료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때 사람들이 그런 식의 장난을 치며 놀라서 도망갔다는 것을 보면 시신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좀비스러운 것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상당히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다라고 부를 만한 제목이 잘 없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말 놀래키면서 하는 대사 제차의라는 제목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 제차의라는 제목으로 여기 있다. Here I am. 제차의라는 제목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요즘에 제차의라는 게 영화 이런 쪽에도 가끔 사용이 되죠, 그죠? 제목을 붙인 사람이 여기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좀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비 하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면서도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면 은혜를 갚아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좀비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동패락송이라고 하는 18세기 후반에 노명흠이라는 사람이 쓴 대표적인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골마자라는 말로 이 무서운 괴물 같은 모습을 묘사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앞골마자라는 뜻은 관짝채로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데 나타날 때가 되면 그 관뚜껑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그 오래된 시신과 비슷한 형체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뼈가 드러나 있고 그 뼈가 눌리고
썩어 있는 그런 살 모양이 어딘가에 갈려 있는 듯한 그런 훼손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동페락송 이야기책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신발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득 한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장군이 조복을 입고 피리를 불며 나타났다. 아, 이거 진짜 화려한 등장 아닙니까? 옛날이니까 BGM, 배경음악을 깔아주지는 못하잖아요. 무서운 배경음악 같은 게 쫙 깔리면서 귀신이 등장해야 멋있는데 자기가 직접 BGM을 깔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연출인데 그 갑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자가 하소연할 게 있어서 오는데 다들 해골을 보고 놀라서 죽고 만다. 지금 그대를 보니 귀인이 될 것인데 우리 묘지가 이 정장을 세운다가 다 파괴됐으니까 좀 묘지를 다시 수습해가지고 이장을 해주든지 풍수지리가 문제가 없게 해달라.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 요청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최규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실제로 그거를 실천에 옮겨서 훼손된 무덤들을 잘 이렇게 다시 이장을 해주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과거에 급제해서 병조 판서가 되었고 어느 날 또 나중에는 그때 어린 시절에 봤던 그 홀령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화가 닥칠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최규서가 그날 사직하고 용인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해에 변란이 일어나가지고 최규서가 이거를 먼저 듣고 잘 처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상을 받았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죠. 들어보면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 형태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런 한 맺힌 귀신 이야기의 형식입니다. 근데 그 차이를 놓고 보면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현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형태의 귀신 이야기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성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이 정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런 형태의 긴 머리 여성 귀신이 나타나는 이야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귀신의 모습 자체도 요즘의 좀비 모습처럼 좀 다채롭고 어쩌면 실제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좀비 모습과 닮은 그런 귀신을 지금 우리보다 더 한국의 전통 문화로 친숙하게 여겼을지도 모를 일이죠. 기록 속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신기한 이야기들, 괴물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요즘에 어떤 외국의 판타지물, 공포물에서나 볼 법한 상당히 다채로운 그런 소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옛날 이야기 속의 좀비 이야기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옛 기록들은 새로운 이야기거리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소재의 보물창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조선에서 가장 흔하게 행해졌던 저주는 무엇이냐? 죽은 동물의 시신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 시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주를 하면 더 강력하지 않을까? 오늘 읽어드릴 역사 속 미스터리, 조선의 금기, 저주 사건,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작가 곽재식입니다. 조선 세종 시기에 뱀 그림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음식에 저주를 걸어가지고 먹였더니 살아있는 뱀 3마리를 토해내게 됐다라고 하는 믿지 못할 끔찍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체 이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길도 감사가 보낸 보고서에서 연원을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밥을 먹고 나서 배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약을 다려가지고 이제 먹었대요. 약을 다려서 먹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토를 하게 됐는데 3마리의 살아있는 뱀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놀라고 신기하게 생각했겠죠. 뱀 2마리는 이게 뭐야? 너무 징그러워! 이러면서 바로 없앴는데 남은 1마리는 이게 도대체 뭘까? 실험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다가 개에게 한번 이렇게 먹여보았다라고 합니다. 되게 이런 과학적인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이 주변에 있는 그 함경도의 도민들이. 개가 별 탈이 없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가지고 개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개의 몸속이 어떤지 해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랬더니 개의 뱃속에 개가 먹었던 뱀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더라. 누군가가 이 남자를 저주를 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저주의 방법이 굉장히 기괴했는데
음식에 종이를 집어넣었는데 그 종이에 뱀이 그려져 있었고 그 뱀 그림이 남자의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뱀으로 살아나서 죽이려고 한 것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진범을 잡기 위해서 이런 술법을 익히고 있다라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여가지고 조사도 하고 했지만은 끝내 진상을 밝히지는 못했고요. 옥중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막 대거 등장을 하고 함길도 감사가 보기에 남은 사람 두 사람도 아무래도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인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의 조사는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세종 임금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 임금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주하는 일은 옛날 글에도 실려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은 물건의 그림이 변해서 살아난다라는 것은 나도 본 적이 없다. 이건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이런 걸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뭐였을까요? 어떤 저주가 있었을 수는 있겠죠. 한 가지 현대과학기술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추리를 해본다면 생각해 볼 만한 이 뱀 저주의 정체는 기생충이겠죠. 기생충 중에 조충, 혹은 종류에 따라서 촌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은 크게 자라나면 미터 단위로 자라납니다. 2m, 3m, 한 7, 8m 단위로 자라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언제 봤겠습니까? 이 옛날 사람들이. 이거 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요즘은 위생도 많이 좋아졌거니와 기생충을 없애는 약,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많이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기생충이 사람 몸속에서 발견되는 일은 크게 줄었습니다만 가까운 과거에도 이런 식의 기생충은 사람에게 또 동물에게도 좀 널리 퍼져 있었죠. 이 사건의 실체는 뭐였을까요? 특히 조선왕조실록에서 저주, 흔히 고독과 연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은 약간 독 같은 거를 이용을 하는, 좀 말하자면 약간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그런 것들에 좀 치우친 저주수법. 그리고 연매는 주술적이고 혼령을 이용하는 듯한 저주수법. 만약에 정말 이 저주가 효험이 있어서 남을 해친다라고 한다면,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다면 증거도 남지도 않고 과학수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범인을 찾아내기도 어려운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 사람은 모반, 대역, 살인 등을 저지른 자와 동일하게 취급했다. 모반, 대역, 모반을 한 자,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자, 그리고 고독, 연매를 한 자는 빼고 사면을 해준다. 우리나라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광복절 특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면 행사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주를 한 사람은 풀어주지 말아라 라는 게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방침이었다. 그런데도 저주를 했다라는 기록을 심심찮게 사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흔하게 행해졌던 저주는 죽은 동물의 시신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 시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주를 하면 더 강력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묻어놓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에는 시신을 구해주는 전문 업자가 있었다라는 듯한 기록도 보이는데요. 갈두리에서 거어지를 만났는데 거어지가 약을 구한다고 하기에 무슨 약이냐라고 물었더니 사람 뼈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김이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의뢰를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사람 뼈를 실제로 구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이건이라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그 자신이 했던 일을 실토하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에 남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백한 바를 보면 사람 팔뼈하고 손바닥만한 두개골을 구해서 주면서 받은 대가가 면포 22척, 돈 한 양 5전, 쌀 2말, 장 2주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충 따져보면 쌀로 환산했을 때 100만 원 이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저주 수법 중에서 특히 뼈가루를 사용하는 저주 수법이 좀 악명 높게 언급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뼈를 묻어 놓으면 여기 왜 뼈가 묻혀 있어? 라고 하면 누가 날 저주했나? 뒤늦게라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흙 속에 뼈가루가 좀 있기로서는 그걸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우야담에 보면 황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무서운 저주 같은 거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명망이 있었다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조선판 고스트버스터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황철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집에서 자꾸 아프고 집안 사람들이 자꾸 병에 걸리고 하는 것 같은데 원인을 몰라가지고 이 황철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황철이라는 사람이 수법을 딱 쓰니까 이 연출이 약간 요즘 판타지 영화 같아요. 뼈 가루 하나하나가 빛을 내면서 공중으로 떠올랐다라고. 그것이 방안을 가득 채울 정도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로 뭉쳐가지고 사람의 두개골 모양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형적인 그런 판타지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연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뼈가루를 이용을 해서 저주하는 것을 무시무시하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진의 현감이었던 이만혁이라는 사람이 여자 종 2명과 남자 종 1명이 저주를 했다는 어떤 역술인의 말을 믿고 그 사람들을 때려가지고 목숨을 잃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거는 그런 사람이 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으니까 그 어떤 원혼이 역시 저주의 힘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입을 쇠로 채우고 가시나무로 시체를 싸서 포구의 다리 근처에 거꾸로 묻었습니다. 지금도 그 엄나무, 음나무라고 하는데요. 그 나무가 악령을 물리쳐준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민속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의 혼령이 곱게 이렇게 잘 힘을 갖고 어떻게 하게 된다면 분명히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저승에서 되돌아올 텐데 라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곱게 안 묻어주고 거꾸로 묻는 그런 주술을 쓴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두고 의심하기로 어디까지 의심을 하냐면, 여자 종과 남자 종이 딱히 저주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다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살인을 하게 되었는데, 살인하니까 얼마나 원한이 맺혀 있겠어요. 저 사람의 혼령이 곱게 이렇게 잘 힘을 갖고 어떻게 하게 된다면 분명히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승에서 되돌아올 텐데 라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주술을 벌였고, 주변에 이렇게 소문이 좀 나니까 나한테 저주를 걸었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몄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 않나 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저주는 이처럼 굉장히 중범죄로 취급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저지른 사람을 풀어준 예외적인 사건이 세종 때에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황해도 곡산에 사는 약노라고 하는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밥 한 끼를 대접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가 죽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밥이 뭐 상한 것도 아니고 뭐 독약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만한 흉기 같은 게 발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일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분명히 저주를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 양노가 바로 검거가 돼요. 그래서 조사를 받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다, 난 그런 적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수사가 계속되고 나니까 그 술법으로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혐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임금님에게까지 보고가 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었거든요. 양노 사건도 임금님에게 이제 보고가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의심이 든 그런 수사 담당자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본다고, 과연 이렇게 주문만 외워가지고 딴 사람을 살해한다는 게 가능한가 싶어서 실험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이런 세종 시기에 뭔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던 이런 문화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노 이 사람에게 닭이나 개를 한번 죽여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노가
주문을 막 읊었겠죠. 뭐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닭하고 개가 죽지 않고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옛날 시대에 조사하는 방법, 가장 효율적인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고문이었어요, 고문. 몽둥이로 사람을 패는 거예요. 패면서 똑바로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11차례를 그걸 당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죽는 이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킨 대로 다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줄게. 네가 하라는 대로 다 말할게. 때리지만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잔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사실은 그냥 어떤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준 거밖에 죄가 없는데 괜히 주변 분위기가 이상하게 주문으로 뭐 저주를 한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바람에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런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세종 임금이 좌부승지 정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정현이라는 사람이 전에 나에게 말하기를 주문을 웬다는 일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다. 만약 이런 술법을 믿는다면 무고한 백성이 애매하게 죽는 자가 많을 것이기에 믿지 말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기에 나 역시 그런 이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 임금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양식도 좀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풀어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깊은 밤에 무서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그런 거에 출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요즘도 무속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누구누구가 정말 꼴 보기 싫은데 저주를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요즘 무속인들도 저주라는 거는 하면 안 될 짓이고 나한테도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낸다라고 하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이런 믿음이 지나치게 과해가지고 별별 이상한 일들이 있었고 앞서 세종 임금 이야기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억울하게 생사람을 잡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저주의 효험이 실제로 있든 아니면 저주란 것이 허망한 믿음에 불과하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망한 저주에 대한 믿음 때문에 희생되었던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던 세종 임금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마음에 새겨보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다 일어나 보니까 벌레에 물린 것 같은 흔적 발견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다 갈비뼈 부근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 이상한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생괴물에 사로잡히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살과 장기를 빨아먹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괴물. 몸속으로 들어가 사람의 모양으로 자라나면서 알을 거는 괴물. 심지어 뇌까지 점령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괴물.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사람 몸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기생괴물의 정체,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고려시대 개성 사람들의 살이 녹아들고 창자와 간이 녹아들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도대체 개성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얼마 전 개성의 껍질에 쌓인 작은 독충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 후 사람들이 죽은 것인데요. 바로 이 독충이 사람의 살을 녹여 빨아먹고 창자와 간까지 빨아먹는 식인충이었던 것입니다. 독충이 비처럼 쏟아졌다. 여러분이라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이 식인충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에도 식인충과 비슷한 것에 중독되어 죽을 병이 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학자 이익의 저수를 수록한 실학서인 성호사설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식인충이 과연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식인충은 흰색 중심을 사람의 살갗 속에 꽂은 뒤에 사람 살을 조금씩 녹여서 직접 빨아먹고 나중에는 몸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창자나 간을 빨아먹으면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식인충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딱 한 가지 식인충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파즙을 바르는 것이죠. 성호사설에서도 고려사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마땅히 기록해 둬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식인충처럼 사람의 살을 해치거나 창자와 간을 망가뜨리는 해충 혹은 기생충이 있느냐? 기생충은 이런 기생충들이 많이 있죠. 십이지장충은 십이지장을 당연히 해칠 것이고, 간디스토마는 당연히 간을 나쁘게 할 것이고, 작은 기생충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기생충이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진다? 이런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죠. 비슷한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본다면 동나방 애벌레를 생각해 봅니다. 나방 중에 동나방이라는 나방이 있어요. 당연히 독이 있는 나방이죠. 애벌레가 털이 복슬복슬하게 쫙 나 있습니다.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 털을 만지면 마치 쏘이는 것처럼 염증이 심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프게 하는 그런 애벌레가 실제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애벌레가 엄청나게 대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매미다방 같은 이런 나방이 한번 대발생을 하면 산을 덮어버리죠. 산을 덮어버리죠. 그래서 생각해보자면 아마도 좀 지독한 동나방 같은 것이 그 애벌레가 유난히 따뜻한 겨울을 지난 어느 날에 굉장히 많이 퍼졌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그 애벌레 지독하던데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 이런 소문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식인충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창자와 간을 빨아먹는 기생괴물이라면 사람 몸속에서 사람 모습을 하고 몸집을 키워가는 기생괴물도 있습니다. 사람 모습으로 자라나 숙주를 위협하는 이 기생괴물의 정체,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다 일어나 보니까 겨드랑이 안에 벌레에 물린 것 같은 흔적 발견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다 갈비뼈 부근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 이상한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생괴물에 사로잡히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벌레에 물린 것처럼 사람 몸에 작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요 증상이 뭐냐면 벌레가 날아오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들려요. 갈비뼈 근처에서 꿈틀꿈틀하는 그런 느낌도 느껴진대요. 이 괴물을 기록에서는 뱃속에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복중능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는 사람 목소리를 내고 다 자라면 숙주인 사람에게 말을 건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가 굉장히 사악하게 들리고 겁나게 들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 괴롭게 되는 것이죠. 목소리로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랄수록 크기가 커지는지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고요. 다 자라면 사람 목구멍을 통해서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모습은 흉측한 사람의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목구멍으로 언뜻 비치는 얼굴뿐이라 몸 전체 형상은 알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입을 크게 벌려보라고 해보십시오. 목구멍 한번 들여다보세요. 안에 사람 얼굴이 살짝 비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선 숙종 당시 문인이었던 신돈복이 견문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야담집인 학산한원에 신돈복 자신의 친구가 겪은 일이라면서 이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내 친구 중 하나는 6, 7년 전에 괴질에 걸려 몇 달 동안 위독하였다. 내가 어쩌다 병이 들었는지 묻자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몇 달 전에 처음 감기에 걸린 듯 했지. 하루는 졸다가 깨어보니 오른쪽 겨드랑이 안에 벌에 물린 것 같은 흔적이 있었네. 처음에는 가늘더니 점점 커져서 한돼 남짓 될 지경이었으나 나중에는 가슴 옆이 어린아이만한 흔적이 생겼네. 거기에서 매우 사나운 사내의 목소리가 났지. 매우 거칠어서 그곳이 날뛰면 내 몸이 천장에 닿을 듯이 뛰어오르니 나는 속으로 삿된 귀신이 내 몸에 붙었다고 생각했지. 맹인을 불러 경을 읽기도 하고 중을 불러 설법하게도 하였으나 다 소용이 없었네. 이 귀신은 늘 이상한 소리를 내며 보통 사람처럼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지. 이 괴물을 물리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중능원이 무서워하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친구의 이름 신돈복을 부르는 것. 내가 일찍이 들으니 귀신은 무서워하는 바가 있다고 하길래 시험 삼아 내가 평생 알고 지내던 친구의 이름을 불러보았네. 글 쓴 자기를 말하는 거죠. 신돈복. 그 귀신이 곧 움츠러들면서 아이고 무서워 하였네. 내가 곧 그대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기를 무수히 하자 어느 땐가 조용히 아무런 증세도 없어졌네. 사람의 몸속에 숨어 있으면서 잘못을 낱낱이 기억했다가 경신일이 되면 숙주인 사람이 잠든 틈을 타서 천신에게 잘못을 다 일러 바치는 기생괴물도 있다. 중국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인데요. 고려시대에 이게 굉장히 많이 퍼졌었고 조선시대 초기까지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3마리의 벌레가 들어있다라고 해서 삼팽 혹은 삼시라고 하던 것인데 상충은 뇌에, 중층은 명당 이 말을 말하는 거죠. 하충은 배에 있는데 중국의 도교 쪽 문헌에 따르면 삼팽은 사람 몸속에서 여러 빌미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고도 합니다. 도사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시충 셋이 있는데 뱃속에 있다가 사람이 조금만 잘못한 것을 보면 경신일에 나가 제에게 참소한다. 이렇게 삼팽이 천신에게 잘못을 일러 바치면 숙주의 수명을 줄인다고 합니다.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숙주가 된 것도 억울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걸 일일이 다 세서 하늘에 일러 바치는 삼팽. 그렇다면 삼팽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막을 수는 없을까요? 바로 경신일에 잠을 자지 않고 버티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경신일이라는 그 날이 될 때마다 벌레가 날아가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벌레가 내 잘못을 신에게 안 알려 바치니까 내가 그에 대한 벌도 안 받는다 라는 믿음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살갗, 장기, 목구멍, 뇌까지 차지한 기생괴물. 이제 더 이상 기생괴물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기생괴물은 숙주 구석구석까지 모든 것을 앗아갈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기생해? 무엇을 가져가려는 것일까요? 소백충이라고 불리는 기생괴물은 사람 치아에 숨어 살아가는 조그맣고 하얀 벌레입니다.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 역할을 하던 해민서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용제총화라는 책을 보면 이 해민서에 제주 출신 여자 의사 한 사람이 치아에서 조그맣고 하얀 벌레를 빼내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제주에서 왔는데 의술은 알지 못하나 다만 충치를 뽑았는데 사대부 집에서 다투어 서로 맞아갔다. 그 여자가 죽자 또 한 여자에게 그 업을 전하여 나도 또한 불러다가 이를 치료했는데 얼굴을 위로 젖히고 입을 열어 은으로 만든 숟가락으로 조그마한 흰 벌레를 꺼냈는데 숟가락은 이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에서 피도 나지 않아 그 쉬운 것이 이와 같았다. 이는 반드시 환술이요 정업이 아닐 것이다. 그 용재총알을 쓴 성현은 눈속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벌레 뽑아낸 척 하면서 옷소매 밑에서 이렇게 벌레를 꺼내가지고 이거 뽑아낸 겁니다 라고 속이는 거 아니겠어? 라고 추측하고 있죠. 실제로 뭘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지금에 와서.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옛날부터 특히 조선 사람들은 이에 충치가 생기는 것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생기는 일이다 라는 식의 생각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도 벌레라는 충자를 써서 충치 아닙니까? 그죠? 영어만 해도 그런 식으로 잘 얘기 안 합니다. tooth cavit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에 뭐 구멍이 뚫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온갖 괴물들이나 이상한 벌레들이 몸속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무서운 상상들에 많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의학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충분히 발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뭐 몸이 아프시다거나 안 좋으시면 괜히 무슨 친구 이름 같은 거 갑자기 부르지 마시고 가까운 의원을 방문해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인 듯 하나 아닌 하나 같은 괴물이 있습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하나이면서 무수히 많고 무수히 많으면서 하나인 괴물. 혼자 있으면 힘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때로 다니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군집 괴물의 모든 것을 지금 바로 이들을 잘만 이용하면 떼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디서도 알려지지 않은 그 비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나를 향해 창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며 공격하는 병사를 마주쳤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병사를 물리치려고 맞서서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기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리쳐도 쓰러지지 않고 화살을 쏴도 몸에 박히기는커녕 그대로 통과해버릴 것 같은 괴물 병사가 있습니다. 이 병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홍성의 월산령에 사는 사람이 본 일이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조경남의 속잡록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교전지상,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뜻이죠. 군병들이 교전하는 상황을 발견하고 살펴보았더니 날아다니는 개미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개미를 보면 그걸 보고 병사들이 싸우고 있네라고 하십니까? 왜 개미를 보고 병사들이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개미의 어떤 신령, 개미의 귀신이 있어. 사람에게 씌어서 군사들이 싸우고 있다 막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무엇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개미 중에서는 날아다니는 개미들 있잖아요. 수개미, 암개미들. 아주 작은 벌레가 수없이 많이 모여서 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마치 사람이 무예를 익혀서 싸우고 창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하는 것처럼 착각할 법한 그런 형태를 지녔던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시기의 기록 중에 이 임진왜란 전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징조로 개미떼가 무수히 많이 등장했다가 떼죽음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다른 곳에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분이 사셨던 이 홍성 근처에 출현했던 개미들은 하늘을 날면서 뒤엉켜 싸우는 모양이 사람의 싸움처럼 보였다라는 거,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서로 싸우는 모양이라는 의미로 교전지상이다 라고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죽여도 죽지 않는 생존력 만렙, 빈병 모습을 한 개미떼 괴물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개미떼 괴물보다 조금 더 크지만 한 번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몰려다니는 군집 괴물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가장 큰 번화가였던 종로 한복판에 등장해 쓸어도 사라지지 않은 작은 괴물. 이것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겁부터 먹었는데요. 때로 등장한 작은 괴물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긴 것일까요? 작은 자라가 동전과 같다라고 하여 기록에는 별여동전이라는 한문으로 묘사되어 있는 괴물입니다. 이 별여동전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이 괴물들은 물에서 원래는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개미떼처럼 무리지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 나타나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때로 지어서 무수히 많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 나타나면 일일이 없앨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빗자루로 쓸어서 몰아내야 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곳에 나타나면 굉장히 흉조로 여기거든요. 그 이유는 무슨 원한을 기억하는 건지 뭔지 자라를 잘 잡아먹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때려 몰려가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상공안당은 평소에 자라먹기를 좋아하여 가끔 삼강어부에게서 구해오고 또한 공이 즐긴다는 말을 듣고서 가지고 와서 드리는 사람도 있었다. 동전만한 작은 자라가 행랑마루 안팎들에 헤아릴 수 없이 흩어져 다녀 다 쓸어낼 수가 없어 뜰에 독을 두고 집어넣었다가 가득 차면 독을 져다가 강물에 놓아주었다. 그런 후 겨우 1년이 되자 공의 아들 안척염이 무함을 받아 죽음을 당했고 공도 또한 연좌되어 죽었으니 화가 난 것이 자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한 자라의 요변이라 하겠다. 단지 먹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수많은 자라를 살생한 사람, 그들을 향한 별여동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괴물들의 한이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국수 좋아하십니까? 국수? 국수 중에는 이 멸치 우린물로 국물 내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멸치가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반찬으로 멸치볶음 이렇게 한번 집어먹으면 2, 30마리 한꺼번에 먹는 거잖아요. 밥 먹을 때 생선 한 1000마리 먹을 수도 있어요. 멸치 많이 먹으면. 멸치 먹을 때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멸치 조그맣지만 눈도 있고 뭐 뼈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수십 개를 한 입에 집어넣네? 약간 이상한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이런 전설이 사실이냐면 어느 날 집에 가가지고 세수를 하려고 손을 씻으러 수도꼭지 문을 딱 틀었는데 멸치가 막 나오는 거야. 복수를 하려고 이런 거죠. 그런 괴물 이야기를 조선시대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 설마 그렇겠습니까? 멸치 먹지 말자 이야기 아니고요. 멸치 좋아합니다. 멸치 많이 소비해 드려야죠. 그런 생각 속에서 생겨난 그런 상상이 조선시대 버전으로 자리 잡은 전설이 이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별여동전,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존재였다면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겁을 먹고 도망치는 군집괴물도 있습니다. 이들을 잘만 이용하면 떼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디서도 알려지지 않은 그 비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흰옷을 입은 승리여 7사람이라는 의미의 백의승 7인. 이들은 7이 한 무리가 되어 밤에는 사람과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이며 뛰어다니고
낮에는 대나무 숲속의 흙 속에 들어가 은으로 된 7개의 불상 모양으로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어우야담에 조선 중기의 문신 김류가 좋은 집이지만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아무도 살지 않게 된 흉가를 사들였는데 그곳에서 백이승 7인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가가 값이 5,000필이 나갔지만 요사스런 도깨비가 많아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었다. 자신이 먼저 시험해 보고자 하여 집안 식구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서 그 집에 들어가 잤다. 한밤중이 되자 흰옷을 입은 중 7명이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김류가 큰 기침 소리를 한번 내자 7명이 모두 달아나는데 창틈으로 엿보니 섬돌 위 대나무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은부처 7구가 나왔는데 크기가 모두 아이만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낮에 은으로 된 불상 모양일 때 은을 녹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밤에 사람 모양으로 변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못하게 막을 수 있고 녹인 은은 그대로 그냥 은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류가 말하였다. 막중한 재화를 사사로이 가질 수 없으나 만약 대궐에 다 바친다면 아첨에 가까울 것이다. 그리하여 2개를 호조에 바쳐 국가의 비용에 쓰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궁핍한 친구들을 구휼하는 데 썼다. 또 술과 음식을 가득 준비하도록 명하여 큰 잔치를 열고 손님을 대접했으니 그런 잔치가 서너 차례 이어졌다. 그러고도 재화가 남았는지라 집안 살림에 보탰다. 이것 때문에 이 집에 살던 사람이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냥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김류가 큰 기침소리를 내자 바로 도망쳤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지르는 커다란 소리를 두려워하거나 큰 소리를 무서워한다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또 이 이야기 듣고 무슨 흰 옷을 입은 스님들이 7명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하면 은으로 된 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 21세기에서 보시면 그냥 흰옷 입은 스님이신 거예요. 그냥 이거 뭐 그런 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는 절대. 단독으로 있을 때는 힘이 없지만 무리로 다녔을 때마다 힘이 어마어마하게 해지는 동물이 과연 실제로도 뭐가 있을까요? 개미, 벌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물속을 돌아다니는 뭐 물고기 떼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표는 뭐겠습니까? 그런 동물의 최고 대표라고 할 만한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동물 바로 우리죠. 사람이죠.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힘도 없고 외롭고 지치고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지만 힘을 합치면 어느 동물도 이겨낼 수 없을 만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유행한 것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앞에 있었던 그 교전지상 개미떼 같은 이야기, 주로 무슨 국가의 큰 전란이나 위기, 혼란 상황을 앞두고 어떤 징조처럼 이런 동물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무심코 사람들이 국난을 앞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목하게 잘 뭉치면 어떤 위기가 나와도 극복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런 걸 못 막아내는구나. 우리의 적은 엄청나게 강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를 타파하겠다고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막아내기 너무 힘들고 두렵구나. 이런 생각, 걱정, 공포 속에서 이렇게 때로 뭉쳤을 때 강해지는 괴물 이야기가 더욱 인기를 얻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